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보다도 금 보유량이 더 많아졌어요. 어찌 보면 이자를 포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국채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더 그 큰 리스크를 방어하겠다. 맞습니다. 그게 미국이 자초한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 계속 헛발질을 해대면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탈달러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달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면은 득보는 상품이 3개가 있는데 홍익희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통화 전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베네수엘라는 여태까지 석유를 중국한테 팔면서 네. 위안화로 팔았어요. 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암호화폐로 팔았어요. 즉 암호화폐로 팔면은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죄 암호화폐로 팔아요. 석유를. 이제 그런 식으로 위안화하고 암호화폐로 거래되던 걸 미국이 이제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함으로써 이거를 다시 페트로달러 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의 일면이 통화 전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게 중질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석유처럼 이 경질 석유가 아니고 이 끈적끈적한 중질류가 돼서 이거를 정제하고 분해하는 정제소가 특별히 따로 있어요. 과거에 텍사스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제하는 그 정제소들이 많았는데 베네수엘라 거를 들여오지 못하니까 이게 거의 무용지물로 서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시 활용이 돼가지고 서로 윈닝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많이 생산되는 나프타 같은 거를 베네수엘라 보내서 그거를 좀 시적시키는 데 쓰고, 그러한 기본적인 그 윈 요건도 있고, 반대로 이게 중국한테는 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산둥방도에다 베네수엘라 석유 전용 정제소를 많이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의 텍사스는 다시 살아나고 저 산둥방도는 다시 일감을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마약 범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제 정세상 일종의 이제 포석을 하나 좀 둔 거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국제 깡패 같은 짓이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를 까먹으면서 그거는 곧 달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달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면은 득보는 상품이 3개가 있는데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 3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달러를 쓴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게 뭐 그 가치를 유지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틀리면 그냥 가서 내가 이제 처리해 버리겠다 하면은 이제 불안한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도 뺏어오겠다고 하고 가는 미국이 사실은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 공산주의도 막아주고 세계 경찰로서 많은 일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6.25 전쟁 때 와서 그 젊은 군인들이 몇만 명씩이나 죽어가면서 이제 방어를 해서 참 고마운 나라이긴 한데,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또 한 축으로 하는 이제 약간 반 그 미국 세력들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어찌 보면 핵심이 이제 원유를 뭘로 결제하냐. 달러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통화로 쓰이는 거잖아요. 원유를 이제 달러로 결제하게 해줬으니까. 그 주축인 사우디도 항상 예전엔 진짜 사이 좋았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좀 사이 안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 페트로 달러라는 이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게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또 이러다가 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는 균열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올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어요.
브릭스에 가입해 놓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한 이태 정도 참가를 안 했는데 올해는 외무장관을 보내서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인데 산유국들이 위안화를 받고 팝니다. 그걸 바깥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JP모건 보고서 같은 데에서도 이미 석유 시장의 20% 이상은 달러 이외의 통화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게 다 위안화로 거래되는 거예요. 게다가 2024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6월 달에 키신저 미국 외무장관이 파이잘 국왕을 찾아가서 비밀 협상을 하면서 윽박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 나라하고 당신의 안위를 책임져 주겠다. 대신 달러로만 팔아라. 라고 하는 겉의 명칭은 50년 만기 양국 간 군사경제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체결해서 이게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근데 50년이 도래해서 미국이 그거를 연장하자고 했을 때 사우디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 협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그 산유국들한테 강하게 우리한테 팔려면은 위안화 받아가. 그래서 사실상 중국한테 파는 건 제 위안화를 받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 위안화를 받아가지고 예. 어디다 쓸 수 있어야지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거를 뭐 금을 사는데 뭐 해준다든지 뭐 코인을 사는데 해준다든지 뭔가 그 교환 매개체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중국에서 수입할 때 쓰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중에서는 위안화가 없어서 난리예요.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를 위해서 회원국 간의 무역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그 회원국 간의 통화로서 가장 많이 안정성을 갖고 쓰이는 게 위안화예요. 그런데 위안화가 해외 시장에 없어. 그 이유는 달러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자를 보면서 다 해외로 나가요.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날이 갈수록 흑자가 커져서 설사 바깥에 나가 있던 위안화도 중국한테 최소 그렇죠.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안화로 무역을 하고 싶어도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시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우리가 각자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우리가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이걸로 무역을 하자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제안을 했어요. 브릭스 유닛은 기본적으로 금이 40%,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 통화 바스켓이 60%인 금 기반 실물화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가 반대를 했어요. 인도는 사실은 브릭스와 미국과 양다리를 거치는 이런 관계였었는데 근데 지난해에 관세 정쟁을 하면서 인도하고 미국하고 척졌기 때문에 또 인도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네.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금 기반의 이제 통화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당연히 금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막 금을 모으고 그래서 금값이 막 폭주한다 뭐 이런 얘기랑 이게 상관관계 있는 건가요? 예, 이게 관계가 있는데 우선 지금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해서 금을 그렇게 모으게 됐는지 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을 가리치는 그래프인데 사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계속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를 딱 당하면서 보니까 저거 미국 국채적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서부터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2년경 돼가지고 이때는 오히려 금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국채를 압류해버려요. 그 통에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놀라서 평소에 그들이 매입하던 양의 한 3배 이상을 그들이 매년 이렇게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금을 사긴 했는데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은행이 많은 금을 사기 시작해서 결국 어떠한 형태까지 이르렀냐. 뭐 이 그래프는 과거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고 중에 75%가 금이었어요. 저 노란색 선이 금인데 이게 지금과 같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외환보유고 압류 사태를 거치면서 금을 매입하는 그 매입량이나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드디어 역전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즉 미국 국채나 유럽 국채보다도 금 보유량이 더 많아졌어요. 국채 보유량은 한 23% 되는데 금 보유량이 지금 24%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가파르게 금 보유량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대신에 이렇게 이제 금을 사 모으면서 금 가격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 금의 어쨌든 용도가 이제 뭐 불변하면서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뭐 사실상 인류의 유일한 통화의 어떤 개념이니까 저거를 이제 중앙은행들이 모으는 거잖아요. 예. 저거는 뭐 미국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전쟁 안 하면 그 자리를 사실 비트코인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들 많이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화폐 역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신뢰는 그러면은 금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거 미국에 대한 신뢰가 다시 금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믿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샀었던 건데. 그렇죠. 원래 금은 사봤자 이자 한 푼 안 붙는 아무도 아니잖아요. 건데도 불구하고 미국채를 사가지고 해외 은행에 예치하는 이유는 그거는 그래도 매년 꼬박꼬박 수익을 갖다 주니까 대부분은 미국 국채 위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진국들이 금을 외환보유고에 엄청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수익이 안 붙어도 좋지만 비상시에 안전한 자산으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더 큰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이자를 포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국채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더 그 큰 리스크를 방어하겠다. 맞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자초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러시아 국채를. 그게 미국이 공격시키면. 자초한 거예요. 그게 네. 미국이 그 계속 헛발질을 해대면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탈달러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2012년에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을 했어. 네. 그래서 이란 경제가 박살이 났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거를 딱 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가 깜짝 놀란 거야. 아, 우리도 언젠가 미국하고 척지면은 저 이란 꼴이 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이 세 나라는 자국 화폐 국제 결제망을 만듭니다. 그래서 3년 후인 2015년도에 중국은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칩스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칩스를 스위프트에 연동시켜 가지고 칩스를 가지고 무역 거래하고 자본 거래를 하면서 지금은 칩스의 거래량이 위안화 거래가 달러 거래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나 인도도 자국 통화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스위프트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거를 계속하면서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하면서 그 통해 이러한 달러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모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달러 패권이 좀 계속 약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면 예. 이 패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이제 양분되거나 뭐 3등분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기축통화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건가? 맞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맞습니다. 가는 건가 이게? 특히 CBDC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CBDC는 서로 간의 지역이나 경제 공동체별 표준화를 통해서 이 나름의 지역 기축 통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가 브릭스 CBDC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제 결제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칩스라는 자기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오펙이라거나 뭐 남미 연합이라거나 특히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표준화시키면서 유로화를 달러에 대항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CBDC를 안 하니까 CBDC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역별 기축통화들이 탄생을 하니까 과거의 달러 주도권의 세계가 다극화, 다원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통화의 종류도 달러 등 법정 통화가 있고 중국과 브릭스가 미는 CBDC가 있고 미국이 미는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이 있고 통화의 종류만 4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화의 춘추전국 시대가 온 겁니다. 기축통화도 다극화되고 통화의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러면 어느 통화가 달러를 대체해서 차기 기축통화로 등극할 것이냐라는 것보다 시스템 자체가 변하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서로 맡은 역할이 분화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중에 새로운 세계화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통화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올해는 달러를 얼만큼 찍어내겠다. 혹은 미국 재무부가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겠다라고 일방적인 공급을 패권 국가가 했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중심 시장이 될 겁니다. 즉 세계 시민 개개인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통화를 택해서 그걸로 결제하고 송금하고 축적하는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결국은 과거에 우선 무역을 보면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이렇게 되고 수출국 수입국 상황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들이 무역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합니까? 클릭 한 번으로 다 이제는 해외 직구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네, 되죠. 아직까지 외환 거래는 전문가의 영역에 리스크가 커. 그런데 이것도 무역이 이렇게 개인들한테 넘어왔듯이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어떤 종류의 통화를 택해서 그걸로 거래하는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세계 시민들이 선택하는 통화가 세계화폐가 될 거예요. 그게 우선은 지금 금인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선택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왜냐면 아니 그거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 저장 수단이 가장 탁월한 거. 그게 금이나 은이나 이제 비트코인 중에서 나오겠지만은 네. 기능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기능은 더 뛰어나지만 이제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을 맞아요. 했다는 맞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가치를 보여줄 거니까 맞습니다. 다시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은 조금 위축돼 있지만 비트코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